서균용 교수님,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의 규모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저도 모르고요. 그렇지만은 일단 추정은 할 수가 있죠. 그 이유는 2017년이죠. 6차 핵실험 때 300킬로톤, 그러니까 30만 톤, 그러니까 TNT로요. 그 정도 되면은 히로시마 정도 도시가 20개가 나가니까요. 우리나라 웬만한 소도시 다 나가는 급이죠. 그러니까 이제 완성 단계예요. 그런데 이제 굳이 점수를, 저는 이제 교수니까 점수를 줘야죠, 그렇죠? 네. 한 95점, 그러니까 A- 정도. A-. 조금 부족해요. 왜냐면은 지금 추정하기에는 아직은 무겁고 아직은 커요. 이걸 어떻게 갖고 가볍게. 근데 그때가 벌써 6년 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웬만한 전문가들은 앞으로 5년 내에 250기가 되는 게 2028년. 5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뭐 하려고? 사실 한 국가가요, 이제 공식적으로 핵 보유국이 된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거를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제 인정을 받으려면 단지 이제 핵무기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뭔가 또 일정한 조건들이 성립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핵무기가 있다는 거는 선언적인 거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뭔가 조건이 있겠죠. 첫 번째는 원료가 많이 나와야 되겠고, 같은 한반도지만은 허리띠를 두고 북한 쪽에 천연 광물이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우라늄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료가 충분하다. 캐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캐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만 갖고는 안 되고요. 핵 기술, 눌러주는 기술, 또는 총을 쏘는 그런 기술, 렌즈 기술, 이게 필요한데 6차 핵실험으로 증명을 했거든요. 그렇죠. 마지막에 뭐죠? 세 번째. 택배가 필요하죠. 날리는 거. 그렇죠. 미사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화폐 있잖아요. 그 정도 필요 없어요. 핵 대포 맞네요. 또는 핵 배낭, 이거 요즘은요 드론이 나왔어요. 네. 맞네. 드론 주잖아. 얼마 전에 드론 왔다 갔잖아요. 거기다 그것만 실으면은 빙빙 돌다가 날 새벽에 팡 터뜨리면은 아주 간단. 기다가 또 하나 있잖아요. 뭐요? 핵추진 잠수함. 마지막이죠. 네. 그거는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세 가지 요건, 이동 수단까지 해가지고 다 가지고 있는 거네요. 우리가 이제 우려하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북한의 기술의 2% 정도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걸 이제 이번에 러시아와 밀착하면서 러시아가 혹시 그 기술을 주지 않을까. 그 2%를. 예를 들어가 정찰위성 실험 발표했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러시아 기술 좀 빌려다가 맞아. 배워가지고 성공시킨 거 아닙니까? 북한도 그런 절차를 밟을 수가 있고 정찰위성을 갖다 띄우게 되면 그게 뭐가 되냐면 이제 미사일에 눈이 달린 거거든요. 정밀 타격이 가능하고 조정이 되는 또 정찰위성이기 때문에 이른바 선제 타격도 가능하거든요. 거기다가 또 하나가 걱정되는 게 이제 핵 잠수함인데 왜냐하면 일반 잠수함 같은 건 부상을 해야 되거든요. 연료를 받고 그럼 들통납니다. 근데 핵 잠수함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사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추적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럴 때 갑자기 날리게 되면 그 어떤 방어 시스템으로도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대체 이 북한은 언제부터 이렇게 핵을 개발했길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굉장히 집요하고 유구한 북한의 핵 집착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북한은 언제부터 핵을 만들기 시작한 건지 제가 무언가를 좀 준비했습니다. 자, 일명 인류 최초의 핵 개발 프로젝트가 맨해튼 프로젝트죠. 그렇죠. 맨해튼 아닙니다. 북한의 영변에서 시작된 핵 개발 프로젝트, 이른바 영해튼 프로젝트를 제가 오늘 준비를 해 봤습니다. 사실 한 국가에서 핵을 개발하겠다? 사실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럼요. OECD 경제 순위 10순위 안에 드는 대한민국도 못하고 있는 일이에요. 이걸 북한이 했다? 뭐가 필요하죠? 막강한 자본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첨단 과학 기술력. 석윤열 박사님 같은 첨단 과학자들 필요하죠. 그런데 이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 국가가 핵을 개발하려면 뭘 것 같으세요? 왕따를 버텨야 돼요.
왜냐면 이란을 봐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제재와 그 따당하는 거에 대해서 버티는 빙고. 힘이 필요해요. 정답. 그것도 정답. 아니면 집중력. 정답. 이거만 집중해야 돼. 이거 다른 나라와 나는 안 놀아도 돼. 난 이것만 가지면 돼. 국민들이 굶어 죽어도 난 몰라. 그걸 결정하는 최고 지도자. 최고 지도자의 의지력이죠. 정답. 핵 개발의 최대 핵심은 최고 지도자, 특히 군 통수권자의 결단이에요. 그렇지. 의지. 나는 왕따가 되더라도 무조건. 수십 년간 우리 인민들이 굶어 죽더라도 나는 핵을 개발하겠다. 그렇지. 라는 최고 지도자의 의지. 두 분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약간 북한 방송 보는 기분이에요. 최고 지도자의 의지력이죠. 정답. 최고 지도자, 특히 군 통수권자의 결단이에요. 그렇지. 의지. 나는 왕따가 되더라도 무조건. 수십 년간 우리 인민들이 굶어 죽더라도 나는 핵을 개발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굶어 죽을 각오하고 나는 제재를 그래 좋아 나 30년 맞아요. 50년 제재 당해도 돼요? 맞는 말씀하신 거예요. 국제사회 왕따를 감수할 수 있는 지도자의 의지. 어느 정상국가 지도자가 그걸 감안하겠어요? 거기다 주민들을 굶겨 죽일 수 있는 그런 결단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북한 보면. 그러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못 견딘다니까요? 그렇죠. 이란인 거 어디고 다. 영해튼 프로젝트에는 그 조건이 제일 먼저 갖춰졌어요. 그게 그거예요? 세 명 북한의 중에? 최고 통치자이자 첫 초대 수령이잖아요. 김일성이 핵의 위협에 일찍이 눈을 떴습니다. 그러면 김일성이 도대체 뭘 봤길래 핵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눈에 떴을까? 바로 이 장면을 보시죠.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네. 나가사키, 히로시마. First record of the dome of Nagasaki, target for atom bomb number 2. 와, 뭐 저게 불기둥이에요? 진짜 안 좋은 거. 와. 야, 먹여버려. 인류가 없어서 인류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을 끝내기 위해서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폭탄을 터뜨리죠. 핵폭탄을 터뜨리죠. 김일성이 그걸 보면서 핵이란 게 정말 위협적이구나. 게임을 끝낼 수 있는 정말 무시무시한 게임 체인저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 김일성 시대부터 이 핵을 완성하기까지 장장 3대에 걸쳐서 40여 년의 시간을 북한이 쏟아붓잖아요. 이 또한 매우 진귀한 그리고 이례적인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쵸, 교수님? 맞아요. 길게는 60년이란 말이죠. 그렇죠. 60년이라고 봐요. 60년 되니까요. 60년이 맞죠. 지났죠. 근데 이런 예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누가 과연 이 사업을 주도했을까? 여기는 어떤 종교적인 신앙심이 필요해요. 종교. 중요한 얘기다. 자, 북한 보세요. 60년 3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요. 김일성이 불을 지폈고 김정일이 그 위에 밥솥을 얹었고 김정은이 밥을 지어서 퍼먹는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배가 나왔잖아요. 많이 퍼먹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 결실 할아버지, 아버지 걸 지금 누리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핵 개발을 결정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찍이요, 김일성이. 해방 직후에. 근데 과학자가 있어야지 개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뭐 자본은 둘째 치더라도 뭔가 설계를 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핵을 개발해야 되는데 과학자가 없어. 그렇지. 그래가지고 김일성이 어떤 결론을 내렸냐. 38선 이남의 남쪽의 그 과학자들을 데려오자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거의 40년 동안에 우리나라 대학이 몇 개가 있었게요? 일제강점기 전에요? 경성대. 경성대학교도 있었고. 하나. 하나밖에 경성제국제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하여튼 전문학교였어요. 그럼 당연히 38선 이북엔 대학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유일무이한 대학 그렇죠. 출신의 그렇죠. 그 당시엔 이미 이제 그 경성제국대학이 경성대학이 됐다가 이제 서울대가 된 상태였거든요. 그렇죠. 46년도에 이제 시작이 되는 그렇죠. 거니까 서울대. 그래서 서울대에 있는 이공학자들을 다 유혹을 하든지 유인을 하든지 설득을 하든지 가서 데려오라고 해서
데려오게 시킵니다.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은 북한 핵을 개발한 제1대 퍼스트 제너레이션 핵 과학자들은 북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 서울에서 올라간 월북 과학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는 유학파도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 다 일본에서 공부를 한 일본 유학파들이었어요. 당시 데려갔다라기보다도 초청해서 간 경우도 있고 자원에서도 월북했던 것도 있고 당시에 수많은 인텔리들이 사실 다 좌익이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 역사적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때 북한이 약간 체제 우위에 있었고 그다음 근대 국가도 거기는 아주 차근차근 잘 됐던 거예요. 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해방됐으니까 내가 조국을 위해서 일하려는데 저쪽에서도 부르네? 라고 한다면 다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때 넘어간 사람들이 40, 50년대는 진짜 이공계가 귀했거든요. 그중에 40%, 80명이 들어갔는데 그게 한반도에 존재하는 이공계 과학자의 40% 데려가 버린 거예요. 80명? 예. 와, 그렇게 교수 없었던 뭐 거야? 이런 사람들이니까. 당시에 왜 남한에 있던 유능한 과학자들이 북한 핵무기를 만드는 데 투입이 된 것일까? 그리고 월북한 천재 과학자들은 북한에서 대체 뭘 개발하고 어떤 활동들을 한 것인가? 지금부터 김일성의 핵 개발 야망을 이루는데 투입된 남한의 과학자들, 그들이 왜 월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역사 속에 숨겨진 진실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 핵 개발의 씨앗을 뿌린 천재 과학자들이 누군지 이 김일성의 옆에서 북한의 핵 개발을 시작한 북한판 오펜하이머는 누군지 지금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조명을 해보도록 예전부터 가는 거예요? 예. 와, 나 이건 처음인데요? 나는 여지껏 뭐 핵개발 얘기 뭐 처음이에요. 해도 이런 정리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영해튼 프로젝트 첫 번째 북한판 오펜하이머 첫 번째 과학자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화학계 거장이자 북한 핵 개발의 대부입니다. 레전드로 꼽히는 인물인 북한의 과학 영웅 이른바 리승기 박사입니다. 이름 친숙하시죠? 이게 승기하면 저랑 1박에 같이 하는데 이승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그 엄친아 리승기 말고 북한에서 사실은 과학계의 아버지, 핵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을 한 명 꼽자면 바로 이 리승기 박사를 꼽습니다. 제가 프로필을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처음 듣는데? 자, 이름 리승기, 1905년생이시고요. 전남 담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 중앙고 나왔어요. 그리고 일본으로 유학 시절을 거쳐서 서울대 공과대 학장까지 역임했으니까 그 시대에 정말 수재예요, 수재. 그리고 당시 이제 일본에 가서 또 일본의 교토대 등의 일본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이 조선인 3명의 박사 중에 한 분이세요. 그 당시 3명밖에 안 됐어요. 리승기 박사하면 그 연구 분야에서는 뭐 독보적인 존재였다고 해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남측에 있을 때부터 서울대에 있을 때부터 수재의 표본이다. 리승기 교수님은 이렇게 불릴 정도로 뭐 천재 과학자였습니다. 아까운 과학자였네. 자, 그래서 제가 또 이쪽에서 또 판넬쇼를 준비했습니다. 양쪽으로 주고 왔습니까? 양쪽에서 정신없어. 판넬쇼. 좋은데? 좋죠. 이거 뭐예요? 북주요 핵시설. 이쪽 지금 표시가 돼 있죠. 와, 어머. 너무 많은데? 너무 많죠. 물론 이게 증명이 된 것도 있고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추측인 데도 있고 이제 가장 그 설득력 있는 장소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적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적지는 않아요. 최소한 이게 이 정도는 있을 것이다. 인데 그러면 리승기 박사가 왜 북한 핵의 대부라고 불리게 됐느냐? 1952년 문을 연 북한 과학원의 부원장으로 있으면서 핵 개발 조직을 처음으로 이끕니다. 6.25 전쟁 통해 이제 북한으로 올라갑니다. 전쟁 중에 월북을 하신 거죠? 전쟁 중에 월북을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1965년도에 김일성이 본격적으로 핵 개발을 추진을 할 때 영변의 원자력 연구소를 김일성이 만듭니다. 그런데 왜 제가 영변 원자력 연구소 위치에 이승기 박사의 얼굴을 붙였냐? 그 이유는 김준 기자님. 바로 리승기 박사가 그 영변 원자력 연구소의 초대 연구소장으로 취임합니다. 영변 원자력 연구소의 초대 소장으로서 리승기 박사가 팀을 꾸립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배치할 이 과학자들과 브레인들을 관리하고 이들을 독려하면서 핵 개발을 이어나가는 그 팀을 만드는 역할을 1965년도에 영변 원자력 발전소의 소장을 맡으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65년도예요? 일찍 왔네, 진짜. 자, 그래서 결국 이 리승기 박사가 이끄는 이 영해튼 프로젝트 팀이
결국에는 뭘 만들어내는 줄 아세요? 바로 내폭형 플루토늄을 만들어냅니다. 아니 플루토늄이 뭡니까? 이 소품을 좀 보여드려야 되겠죠. 네네. 이게 와우, 이제 교수님, 저 유연한 원통 소품이네. 이게 이제 우라늄인데. 이게 이제 우라늄인데. 진짜로요? 원석. 진짜요. 처음 우리나라에서 맞아요. 우리나라 거죠? 우리나라 충청북도 모처에서 가져온 거예요. 자세히 보면은 여기 우라늄 238이 보여요. 238. 이게 뭐 그 그러니까 모델인가? 한 1000개라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쳐다볼게요. 993개는 238, 993개는 238. 별로 쓸모가 없어요. 보통 때는. 근데 그중에 딱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 뭐 보이세요? 아유 진짜인데. 교수님 뭐 보이세요? 보여요. 이 다 안경 보이시죠? 돋보기 전문가님. 7개에만 235에. 7개에만 235에. 993개는 238. 7개에만 235에. (235가) 많게 모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소위 농축한다고 하죠. 그럼 이건 굉장히 고농축이 된 우라늄 폭탄이 되는 거예요. 이야. 두 번째, 플루토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좀 달라요. 그거는 이제 238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는 원자로 안에 집어넣으면 이게 중성자라는 걸 맞아가지고 플루토늄이 되는 거예요. 중성자를 맞아서. 맞아가지고 하나 맞은 다음에 이걸 돼서? 플루토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그래서 이제 드디어 물질이 만들어진 건데 그래가지고 이만큼 해요. 그 이걸 플루토늄이에요? 모으면은 그만 모았어요. 플루토늄. 이렇게 커버리면은 듬성듬성해가지고 가다가 푹 꺼져버려요. 압축. 압축을 쌓게 압축. 그래서 그 이제 기만하게 이만큼 만들어? 자몽이 자두만큼. 이만한 금속을 이렇게 줄인다 쉽지 않죠. 어머, 저 크기를 이 크기로요? 30만 기압. 우리 1기압이잖아요. 일기압. 기압인데 그렇죠. 1기압은 10톤 공기 10톤 무게예요. 그러니까 300만 톤이 필요하던 거예요. 그렇죠? 압력이 300만 톤. 그러니까 물에서 맞아요. 10m 들어갈 때마다 1기압씩 떨어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300만 톤이면 300만 메타를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 맞아요. 그러면 어디로? 인간은 완전히 그냥 터지는 없어지는 거고 거죠. 없어지는 그렇죠. 거고. 그래서 그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잖아요 지금. 만드는 방법이 있죠. 와, 코끼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은요. 핵폭탄은 코끼리가 필요하다. 필요하죠. 그래서 코끼리. 그래서 인도가 가지고 있습니까? 원래는 아프리카도 있죠. 원래 이게 아프리카는 좀 크죠. 그죠? 인도는 좀 작아요. 네. 평균적으로 6톤쯤 돼요. 그러니까 이 녀석들 50만 마리를 뭐라고요? 50만 마리를 뭐라고요? 입체각으로 해가지고 꽉 누르면 이게 이만해지고 또 꽉 누르면 또 이만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소리야? 소형화, 경량화, 그러니까 플루토늄이 점점 상상할 수 없는 압력으로 눌러야 되는 꽉 눌러버리면 압력으로 누른다. 1억 분에 80초 동안에 핵분열이 일어나서 약 1kg 정도가 되면은 드디어 히로시마 같은 폭탄이 되는데 실제 없어진 거는 1g도 안 돼요. 1g? 1g 분해가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공중분해. 근데 1g이 터져가지고 없어져가지고 도시가 없어졌잖아요. 히로시마는 그보다 덜 해서 0.6g이 터져서 나머지 64kg 가져가 나머지 다 공중분해. 그만큼 원시적이었죠. 아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1g도 안 되는 게 터졌다고 하셨거든요.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폭발 규모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뭐
이거 봐, 완전 초토화됐어. 그래도 소련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뭐 기술 공유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래도 교류가 많았는데 60년대부터는 뭔가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소련 쪽에서도 이제 북한이 뭔가의 평화적인 목적이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제 그 핵 기술을 보유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소련 쪽에서도 더 이상 기술을 제공 안 하고 김일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오히려 또 나는 무조건 개발해서 무조건 얘네들을 앞서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었을 수도 있죠. 김일성의 핵무기 개발이 진심이었단 말이에요. 북한의 중대 사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원자력 연구소인데 이 원자력 연구소의 소장을 누가 맡았느냐. 이게 말하자면 이제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 되는 건데 바로 이승기 박사가 이 원자력 연구소장을 맡으면서 이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총괄이 이제 되는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좀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만갑을 진행하면서 가졌던 어떤 상식으로 비춰봤을 때 좀 의문점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북한에서 출신 성분 정말 그렇죠. 끝까지 따지잖아요. 그렇죠. 네? 사돈의 팔촌에 뭐 네. 당군 할아버지까지 올라가서 이제 따지는데 근데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연구 개발 프로젝트에 소장을 맡긴다? 이게 좀 의아하긴 해요. 이승기 박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기 존재 가치를 증명을 해낸 사람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자기의 서원으로 간직하고 있는 시구이주 문제 중에 하나, 의식, 의복을 해결한 사람이기도 해요. 이 사람이 해방전에 합성섬유 비난론 개발자로 알려져 있고요. 56년에 북한에 가서 시제품을 만들어냅니다. 70년대에 대량 생산이 만들어지고 저 지금도 생각나는데 74년도에 북한의 모든 인민학교 중학교 학생들에게 김일성 생일날에 선물 옷을 주는데 비난을 옷을 줍니다. 야, 나 이만갑 하면서 한 100번 들었던 비난론이 이분이 만든 그거예요? 맞아요. 김일성이가 나름 공들였고 가치도 있었고 인정을 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됐죠. 증명을 했네요, 이미. 수령님께서 그처럼 사랑하신 훌륭한 인민과 비난론이 하나의 화폭 속에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건 정말 대단한 발명이다. 대단한 발명이죠. 근데 저걸로 뭘 만들었지? 우리가 본 게 있나? 이거 갖고 노래를 왜 만들어? 노래 뭐 맨날 노래 만들어요, 저러면. 언제나 인민들과 같이 먹고 같이 믿고 같이 살면서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비난론이라고 부르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어요. 맞아요. 원래는 비닐론이에요. 날실과 들실이 우리 조상들의 기술이다. 우리는 비난론으로 부르자라고 해서 그날부터 비난론이라고 불러요. 아직도 북한에서만 비난론으로 불러요. 나일론하고 비닐하고 섞은 거예요? 아니에요. 잠깐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은 자 2차 대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모든 여성들은 다 스타킹을 비단 실크로 만든 그 스타킹을 신었어요. 그리고 당시 모든 실크 산업의 90%를 일본에 생산했었어요. 근데 슬슬 이제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준비하면서 일본에서 수입하는 이제 실크를 수입하기 좀 그렇잖아요, 미국에서요. 그래서 1938년에 나일론을 만들어내요. 여기 일본 이 멘붕이야. 그래가지고 당시 교도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이제 리승기 박사한테 일본 정부가 이제 지시를 해요. 나일론을 대체할 수 있는 걸 만들어라. 석탄에서 뽑아낼 수 있는 합성 수지 물질을 만들어내. 이게 비난론이에요. 진짜. 일본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전쟁 끝났어요, 이제요. 이제 태평양 전쟁 끝났고 그런 다음에 전 세계에 나일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다 전파를 합니다. 제일 먼저 나일론 기술을 준 나라가 미국 이외에 우리나라였어요. 네. 그래서 코리아 나일론이라는 회사가 생겨. 네. 이게 합쳐가지고 코오롱이 돼요. 그게 그때 나온 거예요? 그게 코오롱이야. 그래서 코오롱 대박이다. 스포츠가 거기서 나왔구만. 그래가지고 남조선에서 나일론을 찍어내잖아. 그때 이승기 박사가 나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석이 필요 없다고. 북한에 깔려있는 석탄에서 합성수지를 뽑아낼 수 있다. 게다가 그 비난론의 종주국이 됐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그 정말 이 불모지에서 반도체를 개발해줘가지고 이 나라를 반도체 종주국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정말 이 나라의 영웅이죠. 이승기 박사가 어쨌든 그 비난론을 만들므로써 북한은 지금도 혜택 어마어마하게 보고 있어요. 이 비난론이 어디에 쓰여지냐면요. 낙하산, 반죽, 텐트, 그다음에 이 비옷, 방탄조끼, 그러니까 군용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북한이 지금 상비 병력이 128만이에요. 우리나라 배로 많거든요. 이거의 군용품을 이거로 다 감당하는 것만큼은 봐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도움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리승기 박사는 북한 주민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대학교 들어가면 이 사람의 이런 업적에 대한 걸 알려줄 정도니까 굉장한 사람인데 사실은 북한에서는 비난론을 주체섬유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 김일성의 말씀이라고 해갖고 나온 게 비난론은 주체섬유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기술로 뽑아낸 조선 사람이 만든 기술이기 때문에 이건 주체섬유다라고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북한의 과학사를 보게 되면은 수령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리승기예요, 사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1950년 이제 저희 전쟁 동란에 김일성이 직접 리승기 집에 수레를 보내요. 수령이 직접 피난을 챙긴 거예요. 피난? 그러니까 우리 국군이 이제 북한으로 올라가니까 그때 이제 리승기 박사 전 가족에게 수레를 보내는 거예요. 안 뺏기려고 그러는구나.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직접 피난을 챙겼고 두 번째는 또 이승기 박사가 이제 뭐 나이가 드니까 좀 아프잖아요. 근데 유일무일 수령이 100년 묵은 산삼을 직접 보낸 거는요. 리승기 박사가 처음이에요. 아니 근데 어찌됐건 당시로서 비난론을 개발했다. 이건 정말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정말 대단한 어떤 과학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드는 게 앞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리승기 박사 전공이 화학입니다. 근데 어떻게 화학자가 핵에 관련된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 건지 이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그래서 다시 주제를 원점으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화학공학자가 어떻게 핵을 개발했느냐. 이 질문이시죠? 네. 그 오펜하이머도 혼자서는 핵을 못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 시절에 리승기 박사는 전공도 다르고 혼자서 핵을 만든다 무리였죠. 그래서 이 리승기 박사보다 북한이 먼저 공을 들여서 이북으로 데려간 과학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심지어 이분은 오펜하이머랑 전공도 똑같아요. 바로 북한 물리학의 아버지이자 아인슈타인이 인정한 조선의 천재 과학자 도상록입니다. 그런 사람이 도상록? 진짜 정말 누군지 모르겠는데 도상록은요 1930년대에 우리나라 한반도 동북아에서 인정한 천재 과학자예요. 도상록 1903년생이고요. 도쿄 제국대학 물리학과를 졸업했고 서울대 이공학부 학부작을 역임한 수재입니다. 1945년도까지 네. 남북을 합쳐서 물리학 전공하셨거든요. 이 물리학을 전공한 조선의 과학자 중에서 해외 학술 잡지에 논문을 발표한 전공자가 딱 4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도상록 박사입니다. 와, 어마어마하시네요. 아니 아인슈타인. 와. 아니 근데 아까 도상록 박사를 아인슈타인이 인정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두 분이 만나신 거예요? 예,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도상록 박사가 다녔던 도쿄대에 누가 특강을 온 줄 아세요? 아인슈타인이 특강을 와요. 인정했다고 동양에 왔죠. 일본에도 오고 중국에도 오고. 그런데 그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얘기해요. 야, 내가 정말 강연을 했는데 지금 내 강연을 이해한 사람이 여기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런데 딱 한 명 있더라. 그 친구는 내 강연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수준 높은 질문도 하더라. 이야. 그래서 내가 누군지 봐서 알아봤더니 조선인이더라. 그 사람이 도상록이에요. 와, 어마어마한 사람이네. 직접 칭찬을 했다고요? 예, 훗날 그 조선 청년은 북한의 물리학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바로 도상록 박사 얘기입니다. 이야.
저도 그 도상록 관련 자료를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대학 졸업 후에 송도 중학교에서 물리교사로 근무합니다. 그래서 논문을 하나 쓰는데 그 논문이 뭐냐면 양자역학에 대한 논문을 써요. 대박이다. 그래서 미국 학술지에 발표해서 이름을 알리거든요. 근데 솔직히 양자역학은 아인슈타인도 이해 못했던 그렇지. 어려운 거였는데, 그러니까 리처드 파인만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양자역학 이해했다고 하는 사람 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아무도 없다. 그 정도로 이제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에 관해 가지고 논문을 써서 발표할 정도라고 한다면 또 그 시절에 엄청난 사람인 거죠. 도상록 박사 출중했다. 아인슈타인도 다 이해 못했다. 양자역학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했다고 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 교수님께 중책을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중책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 같은 이 과학을 알지 못하는 사람, 과알못들도 양자역학을 좀 이렇게 살짝만 멀리서 이렇게 좀 맛이라도 살짝 볼 수 있을 만한 좀 그냥 맛보기로. 쉽게 말하면은 양자역학이라면은 어떠한 아주 작은 입자가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저기도 있을 수 있다. 동시에 유비쿼터스라고 하죠. 그리고 일단 이게 어디에 언제 얼마큼 빨리 갔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빛이 가가지고 광자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조그만 입자를 건드리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입자는 벌써 지 자리가 아닌 거예요. 움직여버리죠. 그게 양자역학이에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은 결국 불가지론. 간단하네요. 잠깐 지금 우리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우리 아버지 나 이번에 추석에 가요? 올라오고 말라. 만날 수가 없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시간과 공간 속에서 멈춰 있지 않는 이상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 파악할 수가 없다. 양자역학은 정말 한 50시간 정도 설명하면 양자까지 알 수 있어요. 1945년 8월 15일 이제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우리 이제 이공학자들이 다 해방된 우리나라로 돌아와요. 일단 대학이 일단 경성 제국대학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일단 서울로 들어왔겠죠. 서울대 전신. 그런 다음에 이제 바로 미군이 상륙을 하면서 이제 미군정이 실시가 되는데, 그러니까 미군이 봤을 때는 일단은 경성 제국대학은 일본 학교 시스템이고 지금 건너온 학자들도 무슨 조선인이라고 하지만 일본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급격하게 뭐라고 할까, 이거를 미국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해요. 바꾸려고 해요. 이른바 국대안이라고 해서 국립서울대학교 종합안이라는 걸 발표를 해버려요. 수많은 이 전문 학교들을 다 통합해가지고 하나의 학교만 딱 만들어버리자. 바로 국립서울대학교를 하나로 통합을 시키자. 라는 안을 추진해요. 그거를 일본에서 건너온 그 조선인 학자들, 유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군의 그런 강압적인 군정이 좋게 안 보였어요. 그렇지. 미군정이 이제 서울대학교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 그렇죠. 거니까. 바꾸려고 하는 거를 우리가 자치적으로 우리가 우리만의 대학을 만들겠다 하는데 왜 미군정은 그거를 막냐. 그러니까 일본이 물러가니까 미군이 들어왔다. 근데 미군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분명히 지금 여기 해방군으로 들어왔는데 왜 일본 출신 학자들이 우리의 정책에 딴지를 걸지? 여기서 미군정 측과 이 일본에서 건너온 학자들이 빵! 이른바 국대안 사건 때문에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도 이제 국대안 찬성파하고 또 이제 반대파 이렇게 뭐 나뉘게 됐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해방된 조국에서는 일제 강점기를 거쳤기 때문에 이공계라는 학문 자체를 접한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공계 학자들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국의 학문 수준을 갖다 과학 수준을 끌어올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반대파들이 봤을 때 국대안은 사실 이게 저 미군이 와가지고 일본인이 우리를 한때 그랬던 것처럼 결국 우리의 과학 기술의 발전을 저하하고 양성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런 안을 낸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반대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약간 이념적으로 좀 잘못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런 이념성은 없었을 텐데 당시에는 이제 워낙 이념의 시대다 보니까 미군이 하는 거니까 분명히 이것도 새로운 식민주의자들이다. 사실 이제 해방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대한 본능적인 저항이 있을 겁니다. 원래 무언가를 통폐합하려고 하면은 격렬한 저항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때 당시 서울대 안에서도 뭐 반대파만 있었던 거 아니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국대안 설립 찬성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쁘다라는 결론은 정해지지 않은 거였는데, 그때 반대파들의 저항이 얼마나 격렬했냐면 이 학생들과 교수들이 동맹 휴업을 합니다. 그래서 등록도 하지 않고 수업도 하지 않는 사태가 1년 반 넘게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학교에서 이 많은 반대파 교수들이 해임이 돼요. 그중에 해임됐던 교수가 바로 도상록 교수였어요. 그리고 1년의 이 과정을 보면서
당시 서울대의 이 공과대 학장이 누구였냐면 리승기 학장이었어요. 어머. 그래서 이 도상록은 교수에서 잘리고 리승기는 공과대 학장직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고향에 가서보니 리승기 박사는 비날론 때문에 끌리지 못했던 거예요. 과학자가. 맞아요. 그래서 여러 번 그 회유를 물리치다가 월북을 감행하는데 그때 도상록 교수도 마찬가지로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가족, 제자, 친지 그러다 보니까 그 노른자가 다 빠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과학계로 볼 때는 참담하죠. 그야말로 완전히 초토화가 된 분위기였는데 그때 꿈을 펼쳐준다는데 그렇잖아요. 과학자는 자기 꿈을 펼쳐준다는 자기를 존중해주고. 그러니까 꿈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북한 하면은 최고의 대학이 어딥니까? 김일성 종합대학. 그때 당시는 아직 김일성 종합대학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였어요. 김일성이 김일성 종합대학을 만들고 싶어요. 그 김대를 만들 걸 누구한테 부탁하냐면 도상록 박사에게 맡겨봐요. 네. 사실 김일성이 일찍이 김일성 종합대학을 만들고 싶었는데 김일성에게 난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우수한 연구진 확보, 교수 확보, 교원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그때 당시에 이제 이공계의 특출한 천재들은 다 우리 남쪽에 다 모여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고민이었는데 남쪽을 딱 보니까 뭐가 터져요? 국대안. 서울대학교 사태가 빵 터진 거예요. 거기에 평소에 탐냈던 조선물리학의 아버지 도상록 박사가 교수직에서 해임돼가지고 억울한 사정이 있어요. 김일성 입장에서는 이때가 저래찼죠. 이때 못 데려오면 앞으로 영구히 못 데려오고 도상록을 못 데려왔으면 어쩌면 북한 핵 없었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가 설립이 가능한 거죠. 김일성의 무한 신뢰가 있었어요. 부탁하는 건 다 들어줬대요. 그거의 정점은 뭐였냐면은 이 도상록이 김일성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지금 전문적인 연구기관,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이 하나 없습니다. 이걸 하나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만들어주지. 해서 만들어준 게 1952년 12월에 만들어진 북한 과학원이었습니다. 북한판 키스트, 북한판 카이스트. 이게 52년도에 만들어진 이후에 52년도에 만들어진 이후에 도상록 씨는 꿈이 이루어졌다. 제 지인이기도 하지만은 그 모센 바카자드 박사가 이제 핵 개발 총책이었거든요. 그 교수가 안가에 있다가 강의하러 가는 길에 드론이 나타나가지고. 그 뉴스 봤어요? 뉴스 봤어요? 우리 안 됐죠. 예, 3년 전에. 그러니까 또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는 저도 잠수를 타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만갑도 나오지 않았잖아요. 일단 뭐 도상록, 그다음에 이승기가 넘어왔지만 아무리 천재라고 하더라도 뚝딱 핵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52년도에 북한 과학원이 만들어졌을 때만 하더라도 핵 관련 전문 연구 조직은 없었어요. 그런데 1955년, 3년 후죠. 3년 후에 최초의 핵 관련 전문 연구 조직인 핵물리 연구실을 문을 엽니다. 왜 그러냐면 소련이 급속도로 핵 개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었어요. 1945년 7월에 이제 그 오펜하이머가 뉴멕시코 사막에서 인류 최초의 핵 그 실험을 성공하잖아요. 그때 이제 미국 트루만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소련이 이걸 성공시키려면 최소한 한 10년, 15년이 걸릴 것이다. 1955년, 1960년까지 걸릴 것이다. 했는데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클라우스 푹스라고 하는 배신자가 등장을 해요.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한 과학자가 이 맨하탄 프로젝트의 그 핵심 기술을 다 들고 소련으로 튀어요. 그리고 이거를 스탈린에게 제공합니다. 그래가지고 4년 후인 1949년에 소련도 핵 개발에 성공을 해요. 그때부터 고삐 풀린 폭주였죠, 소련. 쫙! 그리고 그 다시 소련이 얘기를 합니다. 이 기술을 우리 사회주의 형제 국가에게 공유를 하기 위한 협력 프로젝트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1956년 3월에 모스크바 근처인 그 드브나에서 다국적 연합 핵 연구소, 영어로는 Joint Institute for Nuclear Research. 지네가 소련 사람들이고 저게 영어로 써. 영어로 번역을 했을 경우에 관심 있는 사회주의 국가들은 참여를 하라 해요. 그럼 당연히 김일성도 참가를 하고 싶겠죠. 그렇지. 껴주세요. 거기 가야지 핵심 기술을 약간 공지. 꼼꼼이라도 얻어와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둘러서 56년도에 이 연구소가 소련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바로 1년 전 55년도에 이 핵
개발 연구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12개의 초대 멤버의 북한도 들어갔죠. 가입하기 위해서는 연구소가 있어야 되니까 그 전에 가입용으로.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인물은 도상록이었고 이승기 박사. 이제 이가 딱 맞아지네요. 이가 맞네. 아, 근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도상록 같은 과학자가 북한에 없었다면 과연 북한이 그런 연구소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에 참여하면서 원자력 관련 지식을 습득한 데 많은 도움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 도움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또 알려줘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하니까 또 이런 월북 과학자들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도상록이 그럼 북한에서 뭘 만들었냐? 어마어마한 걸 만듭니다. 원자로를 만들어요. 연구용이긴 하지만 원자로를 만들어요. 그리고 또 뭘 만드느냐? 옛날에 입자 가속기의 일종인 베타트론을 북한 최초로 제작해내요.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도상록이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도상록이 북한으로 가지 않았으면 연구용 원자로도 못 만들 수 있고 입자 가속기도 못 만들 수도 있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73년 김일성 훈장 받고요. 86년에는 인민과학자 칭호까지 받게 됩니다.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전문가들의 설명을 듣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용 원자로 입자가속기의 일종인 베타트론 용어가 여전히 뭐 머릿속에서 정리는 잘 안 됩니다. 그냥 아이언맨 같아요. 그렇죠. 도상록 박사의 연구 성과들이 그러니까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어떻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그 밑바닥 기반 토대를 닦아줬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 핵무기 만들 쓰진 않지만은 인력 양성에 필요한 초기 교육이랄까. 그래서 연구용 원자로를 천천히 가동시키면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방사선도 만들어내고 또 저기 의약품도 만들어내고를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그야말로 연구용 원자로 물질 핵 구조를 연구하는데 그걸 도상록 박사가 했다는 거니까 그 당시로서는 소련, 미국 그리고 영국 정도 프랑스 갖고 있는 그 기술, 중국도 아닌 그 기술을 그때 개발을 했다는 거예요. 엄청 빨리 간 거네. 우리 축가집 있을 때는. 그렇죠. 그때 이걸 한 거란 말이죠. 대박이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한 게 베타트론인데 베타는요. 우라늄 235, 플루토늄 235를 어떻게 하면 쪼갤 수 있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원환이라고 하거든요. 도나스처럼 돼가지고 마구 자기장으로 돌리면은 빛의 속도가 약 3분의 1 정도 가면 엄청난 에너지가 있죠. 분열이 되는데 그러니까 쪼개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할머니 맷돌 돌릴 때 저런 거. 맞아요. 그때 이게 돌아가면서 이게 돌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뭔 일이에요? 만약에 도상록 박사 가지 않았다면은 근데 모르죠. 모르지. 아마 영원히 계열 갖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지도자가 결심을 안 했으면. 그런데 이 도상록 박사 천재성은 이 학부 학생 때부터 남달랐다고 했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인정한 천재라고 했으니까 이 도상록 박사가 쓴 논문 중에 하나를 갖고 왔거든요. 논문에 실린 공식 중에 하나인데 뭐야? 이게 제목이라고요? 뭐야? 이게 제목이라고요? 자, 자세히 보시면은 이걸 연구했구나. 뭐라고요? 잠깐만. 아니 이거를 안다고? 야, 이걸 안다고? 나랑 같은 과네. MBTI가 나랑 같은 과예요. 저거 읽지도 못하겠다. 저거 답이 1이다 1. 답이 없지 않을까? 정열 박사님, 이게 그거죠? 맞아요. 이거 자세히 보세요. 이게 그거야. 이 B라고 돼 있잖아요. 결합 에너지, 바인딩 에너지 B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핵은 꽉 붙어 있죠. 근데 이게 굉장히 신비롭죠. 왜냐면요. 핵은 뭐로 돼 있어요? 양성자, 중성자. 근데 양성자는 쓰잖아요. 근데 우라늄에 무려 92개 양성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붙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왜냐면 플러스니까 총력 있잖아요. 전자기적으로 어떻게 붙을까요? 이게 어떤 순간에 가깝게 가게 되면은 빅뱅 때 이게 어떤 거리를 넘어서면 그때는 붙어요. 근데 이거는 전자기보다 훨씬 더 강한 핵력, 그게 이제 바인딩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저걸 보시면은요, 수학적으로 이게 그 당시 논문에 나왔다는 거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거죠. 이게 그 서양, 그러니까 미국, 영국, 그 당시 헝가리, 또 덴마크, 네덜란드에 있던 그 공식하고 같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견주는 언어인데 만약에 자유진영이 있었다면 정말 노벨상급인데 노벨상. 불행하게도
지금 저런 거는 우리나라 지금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 학생들이 배워요? 아, 배우죠. 지금 교재에 나와 있어요. 야, 그러니까 공식이니까. 우리 그렇죠. 그래서 도상록이라는 인물이 북한 핵 개발에 아주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생기냐? 패널도 등장합니다. 1962년에 드디어 공식적인 원자력 연구소가 설립이 돼요. 그리고 또 1965년도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영변 원자력 연구센터가 들어오는데 초대 센터장이 누군지 알아요? 누구요? 바로 리승기 박사였어요. 65년도에? 네. 쌍두마차예요, 쌍두마차. 진짜 두 분이. 기억하시겠지만 1952년도에 그 도상록 의견으로 만들어진 국립과학원 설립됐었습니까? 그때도 부원장으로 누가 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리승기 박사였어요. 그래서 리승기 박사와 이 도상록 씨는 북한 핵 개발의 쌍두마차였어요, 솔직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변의 그 씨앗이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실제로 당시 북한에서는 이제 과학원을 대표하는 학자들에게 박사도 아니고 그 위에 원사 칭호를 만들어서 줍니다. 이때 준 원사 10명 중에 8명이 월북한 과학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1960년대 초반부터 길게 70년대 중반까지 북한에서 낸 과학연구 성과들은 월북 과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이들이 북한의 원자력이라든가 과학 분야의 중추 세력이 돼서 북한의 과학을 이끌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정말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뭐예요? 아니 북한에서 지금 핵무기를 만들잖아요. 근데 왜 원자력 발전소를 못 만드는 겁니까? 그걸 만들면 전기기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발전소로 가려면은 이걸 이제 핵무기를 만들잖아요. 근데 왜 원자력 발전소를 못 만드는 겁니까? 그걸 만들면 전기기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발전소로 가려면은 이걸 이제 자동차로 치면은 이거는 제동 브레이크가 필요 없어요. 과속 해도 돼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적절히 속도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 표지판이 있으니까. 그래서 섰다가 다시 가고 섰다가 다시. 이거는 기술이 필요, 통제 기술.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측에서는 어려운 걸 먼저 해. 그러니까 핵을 쉽게 만들 수 있죠. 못 만들지만 안 만들지만요. 그런데 북한은 반대로 통제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냥 확 저지르는 건 되는 거예요. 폭탄을 만들고 인신을 위한 전기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무기는 만드는데 전기를 만드는 그게 더 이제 고차원의 기술이다라고. 고차원의 기술이다. 누구나 남녀가 만나면 폭발적으로 처음에 연애 사랑에 빠질 수 있지만 이걸 결혼 생활 20년으로 끌고 가는 건 이건 기술이라는 거지. 편집 없이 내보내주세요. 편집 없이 내보내주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이런 겁니다. 정작 월북한 과학자들 핵무기를 개발하자라고 해서 북구로 간 건 아닐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럼 과학자들의 어떤 양심의 문제도 있었을 맞아요. 거고 이분들이 대부분 이제 일본에서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뭘 만들려고 간 겁니까 처음에? 어떤 이야기를 듣고? 첫 번째는요. 이 모든 거는 김일성 그 당시 주석의 그 머리에 다 들어 있었죠. 핵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이게 단순간에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걸 또 알았죠. 김일성. 왜냐하면 미국이 무려 60만 명 그리고 과학자 1000명 넘게 그는 노벨상 수상자까지 해가지고 이걸 2년 반 만에 만들었다면 이걸 이제 외삽을 하면은 20년 넘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먼저 기반을 닦자고 갔고 사실 리승기 박사도 역사적 기록에는 반대했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인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했을 때 설득에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만들려고 간 건 아니고 그야말로 중공업. 그래서 비난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김일성은 정치인이고 리승기 박사와 그 나머지 월북한 분들은 다 순진한 과학자였어요. 그렇지. 말을 누가 더 잘했을까? 김일성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김일성이 설득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신들을 초대한 것은 원자력의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 활용을 위해서 데려온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럼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를 뭘 제시하냐면 소련과 맺은 그 원자력 관련 협정이 있어요. 소련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이제 핵 기술을 공유하는 것은 평화적 이용에만 국한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봐라. 지금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 우리가 소련에서 핵 기술을 갖고 오는 거잖냐. 핵 개발은 민족 통일의 중요한 과제다.
이 말을 듣고 핵개발팀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거기에는 니네 미군정이 와서 학교 통합하는 거 보지 않았냐. 분명히 남조선에는 핵폭탄이 와 있을 것이다. 우리 민족 말살한다. 그 내용은 도상록 박사가 직접 쓴 책에도 나와 있어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우리들은 핵 분열 형상의 평화적 이용을 지지하며 인류의 악독한 원수들, 여기서의 인류의 원수는 미국이에요. 미국의 흉계를 제지하기 위해서 이 핵 분열 현상을 더 깊이 연구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거 우리말로 바꿔보면 미국이 핵 분열을 통해서 세계 재패를 위한 전쟁 무기로 쓸 거기 때문에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미국의 기술인 핵 분열 기술을 연구하고 더 가다듬어야 한다라고 도상록도 책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만들어낸 이 핵 개발 논리에 그때 당시 이 월북한 과학자들이 다 넘어갔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안탑산에서 하잖아요. 6번 그리고 6차 때는 무지 컸잖아요. 그럼 산이 사람처럼 피로해져요. 피로산 증후군에 걸려가지고 이게 백두산에서 114km밖에 안 돼요. 이제 지금 그게 넘어가면은 드디어 마그마 방을 또 건들게 돼요. 아우 진짜. 그리고 이건 자외행위죠. 지진이 생기거나 진상이야. 진짜. 핵실험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만탑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해발이 약 2200m가 돼요. 한라산보다 높은 산이에요. 한라산보다 높아요. 이 높은 산 안쪽에 이제 핵실험장을 만들었는데 일단 그 산의 구조를 보면 그 산의 윗부분은 화강암, 굉장히 단단하죠. 하층 부위는 이제 현무암, 단단한 돌산이에요. 그래서 이론상으로 봤을 때는 밑에서 핵실험을 해도 방사능 물질이 이제 외부로 이제 나가는 걸 차단을 해줘요. 하지만 화강암, 현무암 이게 일단 핵폭탄 터지면 아까 1억도에서 7천도 되니까 이게 그냥 순식간에 유리가 되거든요. 근데 유리는 뭐죠? 금방 깨져요. 제가 가진 않았지만 균열이 갈 수 있다고요. 지금이 그 시점이에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가장 큰 물질, 플루토늄. 그러니까요. 그게 나올 시점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나오면 이거 독극물이라는 말이죠. 거기 천이 있어요. 상수도 우리처럼 이런 게 아니고 서서 그러면 진짜 위험하다. 바로 들어가는 거죠. 몸 안으로 내폭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대해서는 아무런 연구도 임상 기록도 없단 말이죠. 방사성 물질 누출 현상이 전혀 없었고 주위 생태 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정되었다. 믿을 말이 하나나 있어. 속으로 안 들어가겠니? 다 후라이팬 하고 지하수로. 결핵 환자, 피부염 환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이밖에 진단이 무관치 않은 시금치를 앓는 사람들을 가리켜 기신병에 걸렸다고 말을 했고 무당을 찾아가 방토들고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 결핵 진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야 왜 그러니 그 병을 만나서 사형을 넘기지 못하고 다 죽는 겁니다. 핵폭탄 맞은 거 아니야? 땅속에다. 그렇죠. That is just, for us, it's shocking to us. But in North Korea, the fear of being able to speak about it, and they were basically threatened with persecution if they talked about it. So they just called it the ghost disease. Just another example of how much the North Korean people are suppressed, and how they're even the freedom to be able to express yourself is forbidden. North Koreans have absolutely not a single human right. 1000년대 귀신병이라는 게 사실 좀 이번에 지난달에 그 북한 자유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길주군에서 탈북한 탈북자들의 기자회견이 기획됐었어요. 이걸 하면서 그분들이 이야기해서
몇 가지 공통되는 점들이 발견되는데 그 원인모를 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다. 뭐 기관지, 천식 그리고 뇌 관련 병들이 이건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본인들은 원인을 모르니까 그 많은 길주 사람들이 그 병이 귀신병이다 이런 증언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아주머니의 이야기가 정말 참 충격적이었어요. 먼저 왔는데 한국에 와야 되겠다 해서 왔는데 아들이 20대 중반인 아들이 아팠대요. 폐렴. 그래서 야, 조금 치료하면 낫겠구나 하고 내가 돈 벌어서 브로콜 보낼 테니까 그때 와라. 그러니까 알았다 하고 있는데 아들이 계속 아프다는 이야기가 점점 더 심해진다는 이야기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여기서 판단할 때 방향을 바꿔서 일단 평양에 있는 중앙병원에 좋은 병원에 가서 좀 치료를 받고 하자. 그래서 이제 $1,000 보내고 $2,000 보내고 $5,000 보내고 평양으로 가야 되니까 계속 못 가요. 애가 못 간다고요? 네. 그러니까 평양에 가려면 아시다시피 통행증을 떼야 되는데 계속 부결되는 거야. 아파 죽게 된 애가 죽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야 이게 너무 아들 잃은 엄마가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무슨 일이? 가지도 못하고 지금 죽었으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이게 중앙당에서 길주에서 생긴 환자들을 평양시에 들여보내지 말라라는 내부 지침이 있었답니다. 다 죽으라는 얘기야. 방사능 오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막 그냥 격정을 토하고 막 울분을 토하는데 이분 이야기가 그래요. 이게 나라냐? 어떻게 나라가 우리 동네에서 핵실험을 하고 거기에 피해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죽으라고 내버려두냐? 말이 됩니까 이게? 네, 너무 그분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을 울렸어요. 사실. 내신에도 적게 되고. 아니 내 자식 못 보는 것도 분한데 치료도 못 받게 했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것이 귀신병이 평양에 가서 치료를 받겠다 하게 되면은 북한에서 막는 이유가 북한의 수뇌부를 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병이 평양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철저하게 막고 통제를 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보거든요. 참 화가 나는 게 북한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인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귀신병이 북한의 핵실험을 통해서 피폭을 인한 병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김정은 스스로가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인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핵무기로 인해서 핵실험으로 인해서 인민이 죽어가는 거죠. 그리고 더 지금 심각한 것은 핵무기를 개발을 함으로써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를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사가자가 생기고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핵실험의 핵심은 북한 인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체르노빌 사태 같은 경우 이게 그 피해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고. 아직도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게 처음에 체르노빌에 터졌을 때 딱 그 달과 그 다음 날에는 계속 그거 숨기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안 알리고 사람들이 계속 자연스럽게 피폭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일주일 한 달 동안. 세상에. 암에 걸리는 사람들의 확률이 훨씬 더 높았고 또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이상이 많은 사람들도 있었고 몸적으로 육체적으로 이상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직까지는 거기는 엑스클루전 존이라고 해서 거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구역이 있어요. 요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러시아군이 체르노빌 거길 갔어요. 거길 가가지고 거기 그 금지된 지역에 들어가서 심지어는 뭘 했냐면 참호를 판 거예요. 참호를 파니까 여기 그 쌓였던 게 다 오죠. 그래가지고 일개가 중대가 다 몽땅 다 실려갔잖아요. 피폭당해가지고 바로 증상이 나타나요. 아직도 왜 그런? 아니 그러니까 또 러시아에서 그 사실을 숨기니까 그 작전 부대들은 거기에 대한 위험성을 몰랐던 거죠. 사실은 뭐 오펜하이머 영화에서는 잘 안 다뤄졌습니다만 그 미국에서 원법 투하 전에 실험했을 때 그 실험장에서 관련됐던 사람들이 이후에 피폭 환자로 또 굉장히 많이 세상을 떠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었죠. 핵 개발 의도를 가진 국가들 좀 바라보면 어떠세요, 학자로서? 좀 착잡하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새로울 건 없죠. 오래전에 미국도 그렇게 무심했고요.
트리니티라고 하는 1945년 7월 16일의 실험 결과 때문에 캐나다까지 아직 영향이 갔다니까 이걸 지금 안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태까지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처럼 급하게 폭탄이 터져서 봤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순식간에 돌고 돌아가죠. 실험했을 때 보통 이게 지구를 계속 돌다가 7바퀴 반 도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계속 도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폐에 들어오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이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풍계리 근처에 전부 108만 명이거든요. 자, 그 사람들의 모든 적이 전수조사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경각심을 불러요. 근데 그걸 다 뭉개하는 거죠. 21세기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그 북한을 취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중국에는 아직도 지금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결국엔 그게 뭐 우리 민족의 핵이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하고 아직도 많은 북한 분들이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서 이런 방사능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예 깜깜하게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만갑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은 북한 인민들이 이 북한의 핵 무기가 얼마나 큰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북한이 계속해서 핵실험을 하다간 결국은 말로가 어떻게 될까? 오펜하이머 영화의 결과처럼 김정은 혼자 외롭고 고립된 길을 걷지 않을까? 라는 이 영해튼 프로젝트의 결말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